검찰은 범죄 집단이라고 내가 정의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가받은 범죄 집단을 허가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해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집단을 일망타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과 허가받은 범죄 집단은 문재인에게 그 범죄 집단을 개혁하라고 그걸 해체하거나 무슨 수를 쓰라고 그랬는데 그걸 일체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허가받은 범죄 집단 검찰청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나타난 행태만 봐도 검찰청은 범죄 집단이에요. 박성재는 내란에 동조했어요. 아시겠죠? 심우정은 내란에 동조한 게 거의 지금 증거를 잡지 못하지. 그 방첩사령관이 송관이를 점령하고 방첩사령관이 그 계엄군한테 명령한 게 있어요. 뭐야? 너희들은 외곽 경비만 해라. 곧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다. 그들을 지원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검찰이 온다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박성재, 심우정 이런 놈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안 막은 거지. 내란의 협력자고 심우정은 내란에 동조했고 사익을 추구하는 놈이라는 게 분명하고 이창수는 지금 탄핵돼서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박성재랑 같이. 김건희를 무혐의 처리했죠. 박세현은 자기가 특수본부장을 지금 맡아서 김용현을 수사했는데 부실 공소장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검찰은 다 빼버렸죠. 검찰이 내란에 가담했는데. 이 자식들이 요거 범죄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뭘 보고 이 짓을 하느냐? 전관비리. 자기가 검사장 하다가 나가면은 수십억, 수백억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윗사람한테 잘 보여서 고위직에 있다가 나가는 걸 원하는 거죠. 이런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죠. 이게 이 범죄 집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범죄 집단이죠. 그러니까 12.3 내란, 119 폭동의 진원지가 내가 검찰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검찰이 진원지입니다. 국가폭력을 서두른 거죠. 국가폭력 또는 국가범죄에 대해서 처벌은커녕 그것을 조장해 왔어요. 얘네들이, 검찰이. 이 유구한 역사를 반드시 우리 시대에 단죄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국힘당은 어떤 정당인가? 얘네들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하는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건 이제 SNS에 돌아다니는 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땄습니다. 그냥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근데 노태우가 17년, 그 다음에 이명박 17년, 박근혜가 20년, 이제 이 숫자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많이 돌아다니길래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게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노태우 때, 김영삼 때,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윤석열 때.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성 환자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래요.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반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반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윤건희죠. 윤석열과 김건희 이 부부는 이 둘이 합쳐놓은 것이 전두환과 이명박과 박근혜를 합쳐놓은 것과 똑같아요. 말하자면 전두환의 잔인함, 이명박의 교활함, 사기꾼이죠. 박근혜의 무능함, 이 세 가지를 공히 갖췄어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둘이서 다 해먹죠. 근데 김건희가 그 잔인하고 교활한 것은 이 김건희에게 통용되고 윤석열은 잔인함과 무능함으로 통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친일적 광기와 주술적 광기와 아첨의 광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경제가 성장할수록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될 정도로 양극화가 일어난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양극화가 심해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조금 더 높아요. 양극화가 우리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지난 20년 동안. 21세기 들어서 지금까지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석의 착용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어떤 함정에 우리나라가 빠져 있는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석의 착용은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텐데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21세기의 한국 사회의 문제인지는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무를 해본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석의 착용. 이 책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취회증 모형의 핵심 내용인 영양 요소들을 설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영양 진단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론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훈련을 나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영양 진단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랜 시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해부터 훈련 코스를 오프라인 훈련 코스를 만들려고 해요. 아마 따뜻해지면 대선이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대선 이후부터 제대로 된 과정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약간의 돈이 들어요. 그걸 다 하려면 이제 이런 그 뭡니까 그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 그 이 장소도 대여받아야 되고 또 거기서 그 하려면 저녁 때는 아마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약간의 참가비가 필요합니다. 그때 꼭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건지 첫눈에 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첫눈에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잖아. 굉장히 뭐 있어 보이고 첫눈에 누구든지 반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첫눈에 반했다고 그것이 끝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같이 있어 본 그런 것처럼 그의 과거를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과거를 찾아보기 전에 아니 뭐 훌륭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남들이 다 훌륭하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과거가 진짜 훌륭했는지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화되는 이 환경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 이것을 가능케 하는 키워드가 뭐냐? 그게 능력주의라는 거예요. 서열화에서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 계급에서 꼭대기 계급으로 올라간 사람, 차별당해도 차별받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이것은 능력주의 이념에 따라서 유능성을 인정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유능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아까 바둑 얘기를 했는데 바둑 잘 뛰면 승리하죠. 그 바둑에서 이렇게 그 우승하면 토너먼트로 해서 우승하면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그 유능하니까. 스포츠에서 잘하면 골프 선수 뭐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손흥민 같은 사람 축구 잘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능, 바이올린, 성악 뭐든지 그 유능성을 인정해요. 그게 능력주의예요. 그런데 학교가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가. 그래서 교육의 서열화에 따른 시험 성적 위주의 학벌주의로 전락한 거예요. 이 얘기를 내 책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두 번째요. 영양 요소로 사람을 평가하되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석의 착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어린 아이들부터 서열화해요. 왜 서열화해요? 서로 계급을 지으려고. 왜 계급을 져요? 서로 차별하려고. 왜 차별해요?
더 차별받지 않는 위의 계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성적 위주로 고급진 대학을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완벽하게 차별합니다. 그래서 학벌주의를 넘어선 연고에 따른 파벌주의가 생겨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은 순환보직의 폐습 때문에 그래요. 이 공직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기업은 조금 다르지만 기업도 순환보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공직에서는 반드시 순환보직을 해요. 순환보직의 폐습 때문에 좋은 보직으로 돌려 사람들을 계속. 그러니까 자기 직무에 관한 압도적인 전문성을 갖지 못하고 배울만 하면 조금 일하다가 다른 데 또 갑니다. 배울만 하면 또 다른 직무로 옮깁니다. 순환보직의 폐습. 내가 아는 한 유럽의 어느 국가에도 순환보직하는 데가 없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순환보직이라는 게 없어요. 내 딸아이가 영국에서 직장 다니는데 순환보직? 아빠 순환보직이 뭐야? 거기서 들어가서 그 일 맡으면 특별한 그게 없는 한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순환보직이 뭐야? 걔는 여기서 직장을 다닌 적이 없거든. 영국에서 취직해서 영국에서 다니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뭐야? 이제 직장을 다른 데로 옮기면 거기서 그 맡은 걸 가지면 그 회사에서 계속 갑니다. 이 순환보직의 폐습. 그리고 잘못된 인사평가가 있어요. 윤석열이 저런 놈이라는 것이 인사평가 근무성적표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알게 돼 있는데 보면 알지 못하게 인사평가를 하고 있는 거야. 잘못된 인사평가를 하는 거지, 이놈들이.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냐?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할까? 내가 이 얘기는 한국은행 있을 때부터, 내가 첫 책을 낼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책 제목이 뭐예요? 똑똑한 자들의 멍청한 짓이라는 거예요. 고시 보고 더 좋은 고급진 대학 나와서 똑똑한 것 같은데 애들이 공직에 들어가면 머저리 같은 짓을 하는 거야. 멍청한 짓을 하는 거야. 그 얘기가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 이건 최근에 그 서기관으로 승진했다가 그 공직에서 나온 사람이 자기가 일했던 과정을 여기서 쭉 설명해. 문제의식이 있지. 왜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할까? 왜? 국힘당을 포함한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 때문에 투명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어요. 거센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에 바꾸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이유를 잔뜩 대요. 내가 알아요. 정부도 자문해봐서. 두 번째,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나왔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이 책입니다. 이 책. 이게 보이나? 잘 보이려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선생이 쓴 거예요. 노한동. 이게 이 사람이 문체부 사무관으로 행정고시 서울대 무슨 과를 나와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그 행정고시를 붙어가지고 문체부 공무원으로 사무관으로 들어가서 10년 만에 이제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서기관이면 과장급이잖아. 사무관에서 서기관이 됐으니까 과장급으로 가서 몇 달 일하다가 그냥 퇴직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이 책을 쓰면서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을 해요.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을 해. 자,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국힘당을 포함한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센 반발은 민주당은 흡혈귀들의 반발과 저항을 압도하지 못했고 그럴 실력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래서 내가 이재명의 다음 정부를 기대하는 거야. 흡혈귀들의 반발과 저항을
압도하지 문재인까지 압도하지 못했어요. 문재인도 뭐가 문재인인지 몰라. 근데 문재인은 좀 어리석어요,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걸 조금만 알면 문재인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인데, 그것은 민주당은 기득권층이 어디서 어떤 빨대로 어떻게 흡혈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뭘 고쳐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첫 책에서 아주 간명하게 다 설명했어요. 뭐가 문제다. 이거를 이렇게 고쳐야 된다. 하는 걸 다 얘기했는데, 이 노한동 씨는 자기 10년의 관료 경력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거를 문장도 굉장히 잘 썼어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긴 개뿔이나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끄트머리에 이렇게 적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내가 오늘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내가 이 책에서 읽어드리고, 첫 번째 문제, 국힘당을 포함한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을 민주당은 흡혈귀들의 반발과 저항을 압도하지 못했고 그 실력도 없어요. 이 얘기를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죠. 변호사들 중에서도. 그런데 정철승, 저 페이스북 친구인데 정철승 변호사의 페이북에서 최근에 쓴 거죠. 26일 날 쓴 건데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의 구속 기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알면 알수록 엉터리인 공수처법 때문에 하마터면 윤석열이 구속기간 도과로 구속권이 지나버림으로써 석방될 뻔했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이른바 검찰개혁의 양대 핵심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하나마나한 일이 되었고 공수처법도 이렇게 누더기 비슷한 것이니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요란하기만 했을 뿐 엉망진창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런 엉망진창인 이유가 단지 무능 때문이었을까? 개혁의 진전성은 있었으나 무능해서 이랬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다. 여러 정황상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공수처를 전혀 위험하지 않은 사법기관, 검찰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방패막이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 엉터리로 만든 것은 이것은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인데 얘네들을 신용만 하게 만들고 실제로 고위 공직자들이 뭔가 잘못하는 일을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재인 정부에 있는 인사들을 수사 제대로 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엉터리같이 공수처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정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재명 민주당이 문재인 이낙연 민주당과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지금의 이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잉태시킨 책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국힘당 정권의 타도와 함께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실세들 역시 최소한 정치적으로 퇴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나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 또는 대표가 국민에게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 및 재발 방지책을 약속하지 않는 것을 대단히 우려스럽게 여겨왔고 이재명 대표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해왔다. 솔직히 이재명 외에 마땅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더 늦지 않게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무리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근데 나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맨 마지막은 문재인이 엉망진창으로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재명도 정치인인데 경쟁당도 아닌 같은 당에서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는 지금은 더 낫다. 이재명도 문재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국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한테는 이 부르주아 냄새가 난단 말이야. 무슨 귀족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무슨 성직자도 아닌 것이 부르주아 냄새가 풀풀 나는데 부르주아 냄새가 나는 사람은 이재명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흑수저 출신들은 사람으로 잘 안 봐. 부르주아 출신, 금수저 출신들을. 그래서 이재명은 선천적으로 조국 같은 애들을 싫어해. 아니 나는 뭐 조국을 싫어하지는 않아. 조국도 잘만 하면 내가 비판 안 하지. 그래서 이 이재명이 얼마나 그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을 당했는지는 나중에 다음 시간인가 봐서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야. 민주당은 기득권층이 어디서 어떤 빨대로 어떻게 흡혈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얘네들은 조직을 분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 눈에는 다 보여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한동 이 서기관이 지금 나왔으니까 서기관은 아니죠. 이 책에 한 페이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아, 이게 눈이 춤추면서 돋보기를 저쪽에다 두고 왔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노한동,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 사이드웨이스라는 출판사에서 작년 12월 달에 나온 책인데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직사회에는 유의미한 업무와 무의미한 일이 어지러이 뒤섞여 있어 관료가 진정 필요한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나는 그것이 공직이 내부에서부터 위기에 처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없는 일이 막 뒤섞여 있어서 내가 뭘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지 자체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엉망진창이 돼 있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뭐야? 내부에서부터 위기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이렇게 정의내야 한다면 정부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쓸데없고 무의미한 업무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잖아. 쓸데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공무원들이. 무의미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하나마나한 일을 계속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봉급받는 거야. 그러면서 승진하고.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고 무의미한 업무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문제의 정의가 끝났다고 해서 해결책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관료의 무의미한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의미한 업무가 관료와 공직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맞아요. 여기까지 다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 근데 해결책이 없어. 문제를 정의하긴 했어.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걸 모르죠, 이 사람은. 공직사회에서 진짜 해야 하는 일을 일단 손대기 시작하면 무수한 고민이 따라온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가 저작권료를 정하는 권한을 시장에 돌려주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독과점 단체의 지나친 가격 설정 능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현재는 비영리법인만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데 경쟁의 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의 참여도 허용할 것인가. 또 저작권료에 대한 분쟁 해결은 지금처럼 민사법원에 맡길 것인가. 아니라면 특허심판원 같은 저작권 심판소를 만들 것인지, 문체부와 같은 행정기관이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정책의 변화로 인해 고민이 필요한 논점은 끝을 모르고 이어진다. 하지만 어떤 관료도 이와 같은 진짜 일은 하지 않는다. 어차피 1, 2년 있으면 자리를 옮길 테니 말이다. 고위 공무원은 그저 대통령실과 장관이 단편적인 지시나 신경을 쓸 것이고, 실무자는 양식만 조금 바뀐 채 같은 내용을 수십 번 요구하는 업무 메일 답장에 치여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다. 딱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뭘 어떡하라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직사회는 일을 못한다. 관료가 게을러서도 철밥통이어서도 아니다. 그저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직사회의 무능과 무기력은 공무원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다.
겉보기에 정교해 보이는 공직사회는 실상 가짜 노동과 쓸데없는 규칙으로 가득 차 있어 본질적인 업무를 왜곡하고 무기력을 양산한다. 우리는 그동안 무능의 본질을 외면한 채 관료가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인 비효율과 책임 회피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방치했다. 이게 문장도 아주 잘 쓰고 똑똑하고 문제의식도 잘 있는데 인사조직을 모르니까 이 사람은 뭘 고쳐야 되는지 모르고 계속 쓸데없는 일만 공무원들이 많이 한다. 무의미한 일에 쌓여가지고 진짜 의미 있는 일은 아예 할 생각을 못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윗대가리에 온 애들은 어쩌다 온 어공들이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뭘 지시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사무관의 나라라고 내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 관료들 같으면, 스위스 관료들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왜 없겠어?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SSPP.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노동시간 속에서도 가장 생산성이 높은 나라가 되는 거야. SSPP가 뭔지 알죠? Structure, System, Process, People.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와 사람. 구조에 필요한 것은 직무를 설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뭐다? 너의 일이 뭐라는 것을 정해주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 가지 종류. 첫째, 반드시 해야 될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네 자율에 맡겨진 일. 이 세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쓰는 거예요. 그게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합의하는 거예요. 고위 공직자들은 모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가면 모든 걸 다 포괄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김경수가 그래요. 경남 도지사 했잖아. 다 싫어하나 자기가. 내가 경남 도청의 자문위원이었어. 창원에 가서 다 싫어하나. 일을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은 비서를 시키면 돼. 비서를 위해서 너 이거 좀 알아봐. 그러면 그거 갖다 딜리버리 하면 되거든. 비서는 잘하지.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스킬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도 가르쳐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분별할 수가 있어.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뭘 해? 세 가지 스킬을 배워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 스킬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한 사람. 첫 번째. 자,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스킬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써보세요. 맞히는 사람은 제가 그 책이 나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케이. 베키님, 감사합니다. 권한부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empowerment 한다는 거야. empowerment. 베키님, 저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주소하고 이름. 베키님은 저한테 이 구자로 보내신 선생님인 것 같아서 제가 알게. 예, empowerment, 베키님. 두 번째, dissent obligation. obligation to dissent. 반대할 의무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반대할 수 있다는 안심하도록 하는 거야. 내가 불합리하거나 비윤리적인 어떤 일을 시키면 그것에 반대하라. 그 대신 그거에 대안을 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줄게. 그 두 번째죠. 그 dissent obligation.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지난 시간에 내가 강의했어, 세 번째. consensus, yes. 우레구님, 홀로 걸어서님, 저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주소. 제가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뭡니까? 그, 직무 설계, 네, 맞아요. 직무 설계 모형을 쓰고 있으니까 그 책 나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다, 즉석에서. 예, way of consensus. 세 번째는 way of consensus. 그러니까 합의의 길로 가야 돼.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의 길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그, 경영학에서 그 정의란 무엇인가?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합의가 곧 정의한 거예요. 합의된 것이 곧 정의예요. 합의된 것이 정의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조는 직무 설계와 조직 설계에 의해서 구조를 바꿔줘야 돼요. 지금 잘못된 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분 내가 지정했는데 누군지 아시겠죠? 그 세 분 저한테 이메일로 주소와 책을 받으실 그 주소를 알려주세요. 예,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 뉴스 엔터테이너들이 하는 유튜브가 아닙니다. 예, 공부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노한동 서기관이 과장으로 승진했는 동안에 이 인사조직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이 책에서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현실인가를 잘 써놨어요. 그럼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 중요한 거예요. 직무 설계와 조직 설계를 통해서 완전히 낡은 체제를 일제시대 때 했던 그 체제를 지금 근대화된 모델로 바꿔줘야 된다. 두 번째, 시스템입니다. 조직에는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조가 부서지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이렇게 접착체처럼 붙여놔야 돼요. 그것이 의사결정 시스템. 의사결정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한국은행 들어가서 의사결정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거 불합리하다, 이거. 그래서 이 의사결정 시스템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독일 갔다 그랬잖아요. 뭐, 한국은행에 은혜가 있었지만, 한국은행에서 그때 당신 나보고 하라는 거는 방크 베트립스 레레. 그러니까, 은행 경영론을 전공하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한국에서 가보니까 은행 경영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사조직론이 중요하다는 걸 내 입장에서 알게 돼서 인사조직론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은행 본점에다가 인사부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내가 보니까 은행 전공, 은행 경영학 전공은 없는 것 같고 인사조직론 내가 해겠다고 편지를 썼죠.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한 거죠. 그다음부터. 의사결정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 시스템이 재설계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급여 보상 시스템에 물질적 보상이 있고 정신적 보상이 있는데 그 두 보상이 그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건 뭐 기업도 마찬가지죠. 프로세스를 잘 봐야 됩니다. 이 효율성 있는 프로세스인지, 그리고 그게 숨기는 게 없는지, 투명한지, 그리고 개방적인지,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를 점검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여기가 잘못됐구나. 이거 고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people.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인의식이 있습니다. 네, 공적 마인드가 있어요. 퍼블릭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자리에 앉히고 반드시 유능한 사람을 앉혀야 됩니다. 시험 잘 봤다고 해서 유능하지 않아요. 시험과 유능함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요. 그 시험을 못 본 사람이 그러면 유능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능성은 전혀 다른 데 써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 영양요소. 내가 성취예측 모형에 썼던 영양요소들이 잘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니 무능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